예, 들으신 것처럼 다음 달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천안문 성류에서 보게 될 열병식에선 여군 의장대 행진이 최대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내신 문용석 중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9월 3일 날 열병식이 있죠. 전승절, 항일 전승절 기념식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열병식까지 이제 참관을 하게 된 건데, 자, 먼저 문 장군님. 열병식을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언론에서 보면 뭐 중국의 적과 아군이 구별되는 정도로 뭐 그런 걸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열병식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게? 이번 우리 대통령님의 열병식을 참석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화 그리고 또 앞으로의 한중 양국 간의 새로운 도약 발전의 계기를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 정상 간에는 각별한 신뢰가 있는데 그러한 신뢰와 우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양 의원님, 전승절 행사 참석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고려가 됐는데 열병식 참석 여부를 또 좀 고심을 청와대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열병식 참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을 하는 것이 이제 항일 승전 열병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일본에 승리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미묘한 기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부터 그게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보고 있으면은 이제 소위 미국의 피보트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회귀 정책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움직임들을 견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사군도 남사군도 이제 이쪽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충돌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놓고 되게 좀 많은 어떤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을 하나의 동맹으로 좀 묶어서 제대로 묶어서 어떤 중국의 이런 그 태평양 진출을 좀 막아야겠다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열병식 자체가 사실은 정말 이것이 항일 승전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히려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 혹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는 한미 안보 동맹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함 지련이 포격 도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미국 정보 자산 요청하고 전략 자산 요청하는데 근데 이걸 가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거기에 심지어는 군사적인 의미를 특히 미국을 향한 의미를 갖는 이것까지 참석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께서는 직접 열병식도 참관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특히 이 열병식에 좀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년 국경절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하는 10주년마다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에 건국 50주년 행사를 후진타오 주석이 주관을 한 바가 있고 이제 앞으로 2019년이 되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에 그 2019년 국경절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는 그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항일 전쟁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행사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전승절이라고 하고 열병식이라고 하는데 매 10주년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70주년 행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초에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는 관계 부서를 통해서 금년 한 2월경에 그 각국의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서방 국가라든가 미일, 우리 대한민국 각국이 결정을 대단히 신중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게는 우리가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중국이 열병식하는 것이고 만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석한다면 만일 한다면 그것은 그 일본의 반성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지만은 반성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렇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미국하고 관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행사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온통 이제 세계 시선이 9월 3일이면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이제 쏠리게 될 텐데 천안문 성루가 제일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곳 30개국 지도자, 국제기구 수장 등 외분 50여 명이 이제 퍼레이드를 이곳에 참관하게 될 것이라는데 바로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시진핑 국가주석 바로 옆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전에 보면 어땠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예전에 국경절 행사 시에는 외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겠지만은 50년대 몇 차례 당시 이제 김일성이 천안문 성루에 모택동 주석하고 같이 올라간 적은 있지만은 국경절 행사의 최근 2009년, 99년에는 당시의 국가주석 후진타오, 장저민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서 9명이 성루에 올라갔죠. 외국 그래요? 정상들이 올라간 것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게 일상 좌석 배치서입니다. 일단 소식통에 따른 내용인데 정확한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운데 앉게 되면 그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앉게 되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왼쪽에 앉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한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 때문에 각별히 배려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양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푸틴이 옆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5월에 러시아의 대독 전승 대독 전승절 기념일 때 보면 바로 둘이 아주 같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화답상이라도 응당 푸틴은 옆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명을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누구 옵니다 호명을 할 때 푸틴보다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의전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 장모님께서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절대로 중국의 어떤 인민들이나 국민들이나 혹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장 한국하고 미국하고 제일 친해 보이는 한국이 옆에 와서 앉아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국민들에게 어떤 승리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방금 좀 화면 보셨죠. 그 뒤에 이제 바로 김정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최룡해 당비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마 그 뒷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 박 대통령과 어떤 조우가 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천안문의 공간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천안문에 1열, 2열, 3열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전면에 가장 중앙에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방금 예상하는 대로 푸틴이라든가 우리 대통령님께서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시겠죠. 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각국 정상들은 전면에서 시 주석의 좌우에 중국 외교부의 의전의 룰에 따라서 위치를 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총리나 부총리급 인사들이 좌우에 있을 것이고 공간을 보면은 천안문의 성루에는 한 30명에서 40명 이상도 충분히 도열할 수 있는 이 행사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립 선자세로 아마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 구조가 앉게 되면은 전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통상 천안문에서 행사는 전통적으로 서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최룡해 서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2년 전에 김정은의 특사로서 시진핑 주석하고 중국에서 회담을 하고 군사의 부주석을 만나고 당 대연락부장을 만난 그런 경력이 있었죠. 시 주석 표정 별로 안 좋았잖아요. 뭐 그것은 뭐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때 특사로서 참석했고 이번에도 역시 북한 측의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인데 서열상 의전 서열상 뭐 총리나 이제 부총리급 될까요? 그런 차원이니까 좌우에 서지 않을까. 혹시 만약 중국 측에서 2열로 배치한다면은 중앙 후열에도 설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열병식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열병식, 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자주 하는데 이 중국 열병식이 갖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열병식도 좀 보여드렸는데 북한도 열병식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맞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 중국 열병식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장군님? 우선 중국 열병식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10년마다 실시한다는 것은 그 기간에 중국이 부상하는 것, 부상의 상징은 결국 현대화된 현대화 무기들을 보여주고 해서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장이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 제2포병, 무장경찰, 민병, 예비역들의 병력들이 그 북경 외곽에서 1년을 준비를 합니다. 1년 가까이? 1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다소 특이한 것은 이런 것이 이번에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한 2월에서 3월경에 이게 공식화됐습니다. 그것은 국경절 10주년마다 하는 행사보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그래서 아마 금년 초부터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규모는 과거에 10년 전에 했던 10년마다 하는 국경절 행사보다 병력과 장비에 최신화된 장비의 이것 규모는 훨씬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동원된 중국 군인만 12,000여 명으로 지금 헤아리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이렇게 할 군인들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무기들이 선보일 건가? 이거가 전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일단 무기들에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냉전 시절에 소련이 그 군사 퍼레이드를 모스크바 불공화성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은 거기는 언제든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것이 이제 언제나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중국의 제2포병에서 어떤 걸 갖고 나오냐 하는 겁니다. 제2포병이요? 제2포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군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둥펑 계열의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 같은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둥펑 그 31B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최신형 모델이고 정밀도가 뭐 거의 한 120m 정도로 왜냐면 핵폭탄이기 때문에 우리 정밀폭탄처럼 뭐 이렇게 뭐 몇 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한 100m 이내만 들어가도 충분히 파괴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MD를 파괴하기 위해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WU-14, U-14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런 것들 완제품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마 CJ 모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둥펑 21D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경우는 뭐냐면 그 탄도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인데 대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즉 배 대고 쏘는 탄도미사일, 핵탄도미사일이고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미국이 거의 한 11대 정도의 항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구역 안에 들어오면은 네가 항모건 뭐건 간에 우리 대한미사일 한 발로 박살난다. 그런 메시지를 사실 이전부터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또 하나 이제 좀 특기가 되는 것이 그 이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바로 젠 20과 젠 35의 비행이 예상이 됩니다. 전투기. 특히 젠 20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 게이츠가 국방장관 시절에 중국을 방중을 했을 때 일부러 시험 비행 장면을 갖다 이렇게 노출시킬 만큼 그렇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장군님 저기요. 이 사실 지금 현재 좀 중국 경제가 좀 어렵다지만 그 사실 군사라는 게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크게 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군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 대적할 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군사적 굴기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될 거라는데 실제 중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중국의 군사력, 특히 무기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것을 어느 나라와 중국이 상정하는 위협이 어디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예상되는 그 남중국해인가 아니면 우리 한반도의 주변인가 아니면 혹시 미국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달라지겠지만 중국은 이미 60년대에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아까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2포병, 제2포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2포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략 미사일 사령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병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9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육해공군, 지상군 포함해서 정규군이 한 230만 명. 그리고
이 정규군 외에 예. 거의 정규군에 버금가는 무장 경찰이 한 60에서 7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현대화는 사실 상당 수준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무기 계열들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용권이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자체 기술 개발 통해서 예. 현재는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동폰 계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군의 군사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 갖고 온 세계에 대한 힘이 뭐냐면 50년대에는 핵 전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었고 70년대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끌고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중에서 정밀 타격 무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몇 미터 이내에 때리는 그런 무기들이 중국도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의 우위에 의한 것이 끝나간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가 이 중국이 이제 열병식 앞두고 전투기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에 원숭이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데 그 원숭이가 뭐 새를 쫓아주는 겁니까, 양 의원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지금 솔직히 좀 생소한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이 여기에 들이는 그런 노력들 같은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당일날 맑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우를 일부러 내리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고 이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체면을 굉장히 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의장대 같은 경우도 여자 의장대, 여자 의장대가 한 62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1명을 선발했답니다. 근데 선발한 인원 중에는 그 중국의 유명 모델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제 그러니까 51명이니까 17명씩 지금 나오네요. 평균 키가 178cm고요. 평균 연령이 20세. 훈련도 뭐 어지간한 남자 군인 이상이네요. 1년간 8,000km를 도보를 행진하고요. 선체로 3시간 이상 움직이서는 안 되고요. 40초 이상 눈 깜빡이지 않기 이런 훈련을 한다는데 장군님. 여군 의장대가 아마 이번에 처음 그 열병식에 참가하는데 2009년에 여군 제대가 하나의 제대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북경군구 예하에서 그 예비역 민병들하고 현역 여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개 제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참가한 바가 있고 이번에 참가하는 의장대는 작년에 창설된 최초로 창설된 여군 의장대가 이번에 사실상 처음 선보이는 거군요. 그러면 의장대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의장대는 이제 양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 북경군구 예하에 북경위술구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북경위술구 사령부 예하의 3군 의장대대 소속으로 작년에 처음 그 선보인 의장대입니다. 국가원수급 행사에만 참가합니다. 아, 그래요? 뭐 열병식 하이라이트인데 그 꽃 중에 꽃이 아마 저 여군 의장대 아마 구경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어느 나라고 여군들의 모습들 같은 것들은 가장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라의 군의 느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 17명씩 나눠가지고서 각 군마다 말씀하신 대로 3군 의장되기 때문에 각 군 사열 행렬 속에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군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아마 카메라에서 많이 잡으시겠죠. 그래요. 자. 장님, 이거 하나 더 줄게요. 지금 이제 열병식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텐진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굉장히 계엄령 수준으로 지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뭐 언론도 좀 차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불리한 여론에 대해서는 그 정도입니까? 이게 그렇게 단속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통제를 많이 하고 그 계엄령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중국은 국가 행사, 그 예를 들어서 작년도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경절 행사,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3월의 전인대, 그리고 10월에 공산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북경 시내에 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북경하고 가까이의 천진을 포함해서 하북성 일대에 그 공기 오염이 되는 그런 공장에 대한 그 일시 정지, 조정을 하는 그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
통제가 심하고 그렇게 해서 북경의 그 대기 오염, 상당한 스모그가 이 큰 행사 시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그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체를 잘 통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에서도 그 조절을 해서 기상을 조절해서 비를 미리 내리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름을 통제를 할 수 제거하는 거죠, 있습니다. 외곽으로 또. 그렇습니다. 아마 9월 3일 행사에 기상은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용석 준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원포럼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